3월 28일 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비 오는 곳 많은데요.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 많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남해안, 또 지리산은 내일까지 100mm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네, 대신 무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 청주 29도, 부산과 광주는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예측을 할 단계는 아니라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죠. 국내외 시사 이슈, 재테크 정보, 그리고 깨알 지식 토크까지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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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지나고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흉기 난동범의 치킨 소주입니다. 자해하려고 했다. 지난 주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한 말입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남성 A씨가 빌라 건물 1층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데요. 네, 막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씨는 경찰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자신의 몸 쪽으로 겨누며 자해 위협도 했는데요. A씨는 자해를 할 생각이었다면서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신 상태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아까 영상을 다시 좀 보면 경찰들이 주변에 있고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남성에게서 흉기 8점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A씨가 양손에 한 개씩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이 가방에서도 칼 등 흉기 6점을 추가로 발견해서 모두 8점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칼을 갖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A씨는 10년 전에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이다. 낚시를 갈 때 쓰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 도검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려고 된 건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요즘에 참 여러 가지 범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우를 보면 그 가족 간의 금전 다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울증 병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약을 먹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대치 중인 경찰에게 소주를 사달라고 하고 또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하는 등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경찰은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3시간가량 설득을 했고 결국은 인명피해 없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대치 상황을 다시 좀 보면 주택가 다세대 주택 그런 그 주차장 쪽 1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도 다 지켜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흉기 난동범이 요구하는 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주면서 설득만 한 게 과연 올바른 대처였냐 이를 두고도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방식을 쓴 것에 대해서는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서 이 테이저건 같은 그런 진압장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계속 설득한 뒤에 검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 전략대로 해서 시간은 좀 걸렸어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범인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고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11시 22분쯤에 경북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이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요. 다른 테이블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이게 어젯밤 늦게 벌어진 일인데 조금 전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인데 이게 좀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어와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북 영천의 한 식당에서 어젯밤 늦게 일종의 칼부림,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일단 전해주시죠.
자, 다음 이슈는요. 치악산 제목 바꿔라입니다. 예. 자, 다음 달 개봉하는 공포 영화 치악산의 제목을 두고 영화사와 치악산이 유치한 원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화 예고 영상부터 보시죠. 네. 자, 영화 이 초반에 좀 밝고 경쾌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 한밤중 산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공포 영화 하면 대부분 뭐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긴 한데 네. 이번 영화가 지금 제목 치악산이라는 제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영화가 치악산에서 벌어진 연쇄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괴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원주시는 그 괴담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구인데다 요즘 각종 칼부림 사고 등 강력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영화 치악산이라는 게 이제 개봉을 하면 지역 내 불안감이 좀 커지고 모방 범죄 우려도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시가 치악산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악산 한우나 치악산 둘레길 등 지역 고유 상품과 또 관광지에 대한 타격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건데요. 네. 자, 이에 따라서 이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또 관광업계까지 상영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치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원주시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영화 제목 변경이나 또 영화 속에 치악산이라는 그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 또 비공식 포스터 삭제 뭐 이런 내용인데 제작사가 요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네, 그 제작사 측은 그 영화 제목과 또 치악산 언급 부분을 모두 삭제를 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이라서 재촬영 역시 불가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그 영화에서 언급된 지명, 또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는 문구가 엔딩 크레딧에 기재되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뭐 영화 제작사 또 원주시의 입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네. 양측의 입장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저는. 근데 지명과 관련한 영화 제목 중에 또 이렇게 특히 공포 영화 네. 중에 이번처럼 논란이 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나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공포 영화상에서. 그 대표적으로 2018년 경기도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곤지암이 예. 있었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또 포스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남 곡성군의 동명 영화 곡성이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영화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곡성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개봉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곡성 하기를 정말 전남 곡성과 관련이 있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영화 곡성이라는 것은 이제 곡하는 소리라는 뜻의 한자말을 병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자말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영화 상영 시에 큰 문제 없이 이게 좀 나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은 곡성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의 내용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최종 상영 합의하게 됐습니다. 네, 전례가 있긴 한데 원주시는 일단 이번 영화 그 치악산 이건 상영을 좀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은요. 오염수 비판의 갑론을박입니다.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가 올린 글이 악플 테러를 당했습니다. 먼저 글부터 확인하시죠. 네. 예. 네, 김윤아는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일종의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소신 발언 SNS를 네. 통해서 하는데 이게 또 정치인들도 여기 가담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악플도 달리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윤아 씨 며칠 전부터 격분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 언급한 내용은 일본 음식 먹방러가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김윤아 씨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일본 맛집을 순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를 비판한 겁니다. 네, 그 뭐 방송을 통해서 그 일본 맛집 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방송이고 저걸 근거로 비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글을 올린 걸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가 조금 뭐 저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요. 맞아요. 또 김윤아 씨 본인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 멋지다면서 응원과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는데요. 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비판해야지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감정적으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김윤아는 여러 가지 그 해당 게시물을 최상단에 이번에 올려놓았던 게시물 최상단에 고정시켜 놓고요.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와 주시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다라면서 뭐 이런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분들이 막 와서 악플을 다니까 그래도 조금 의연하게 저렇게 말을 했다 이런 대처를 거군요.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계속해서 뭐 오늘도 뭐 일부 언론에서 칼럼도 쓰고 했던데 이 논란이 좀 뭐 특정 개인, 뭐 특히 연예인에 대한 그 비방보다는 조금 이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한 어떤 건전한 좀 공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좀 생각도 과학적인 들고요. 검증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예. 필요하고 또 서로 무조건 비판적인 것보다는 근거를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도 벌써 닷새째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과학적으로 다 뭐 지금 했다고 검증을 하지만, 하고는 있다고 네. 하지만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살균제 이런 거 그때 상황에서는 문제 괜찮았지만 없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한 수산물을 비롯해서 바다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알기 쉽게 잘 국민들한테 알려져야겠다 이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진짜 저희가 국민들끼리 감정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배드민턴 우승 소식까지만 들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은 머그샷 굿즈 100억 돈벼락입니다. 어허.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인데요. 정면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퇴임 후 무려 4번째 재판에 넘겨진 건데 머그샷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지난 24일 구치소에 잠시 수감되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이렇게 머그샷을 찍은 건데요.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은 뒤 보석으로 바로 풀려났습니다. 뭐 범인 식별 사진이라고 하죠. 이 머그샷. 미국 대통령 중에는 역사상 첫 머그샷인데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 머그샷을 굿즈로 판매해서 단숨에 100억 원 가까이 모아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진들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머그샷이 찍힌 다양한 상품들, 즉 굿즈들인데요. 티셔츠에 포스터, 컵까지 지금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상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네버 서렌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가격대는 12달러에서 34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6,000원에서 비싼 상품은 4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 이 머그샷 굿즈들로 이틀 만에 7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와.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앞서 그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석금이 2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네. 자, 20만 달러 내고 머그샷으로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 내고 머그샷으로 100억 100억 벌었다. 벌고. 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좋은데요. 겁니까 이게? 와, 정말 엄청난 돈을 또 이렇게 모았는데 네. 자, 55억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모금되면서 24시간 모금액 최고 기록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을 모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또 뭡니까?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개인 소셜미디어에 지지자들을 선거운동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첫 화면에는 그의 머그샷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고요. 비뚤어진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역사의 어두운 장에서 미국을 구해내기 위해 기부해달라라는 말도 남겨져 있습니다. 머그샷까지 선거 전에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전략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뻔뻔하다라고 봐야 할지 여러분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업가적 면모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네네네. 현지 언론이 바이든 미 대통령한테 이 트럼프 머그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TV에서 봤다, 핸섬 가이, 원더풀 가이 뭐 이렇게 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농담조로 또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불명예스러운 머그샷을 선거 마케팅에 쓰면서 대래 지지층을 결집한 이 트럼프 미 전 대통령 참 어떻게 보면 난 사람은 난 사람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죠. 네, 다음 소식은 도로 위 들어놓은 아이들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남자아이 어이구. 2명이 도로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아이들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학부모들 사이 이 사진을 공유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인데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아이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또 누워서는 태연하게 휴대전화까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연기나 드라마 촬영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누워 있는 건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지금 야간이잖아요. 지금 저거는. 네. 너무 위험한데 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이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이를 이용해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종의 놀이를 하는 건데요. 사실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또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아이들은 이 스쿨존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너무 영악하다. 유행으로 번질까 무섭다라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눕는 거 말고 도로 위에서 춤추거나 지나가는 차를 계속 쫓아가서 손으로 차를 쳐요. 그런 방식까지 아주 다양한 수법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어시장 덮친 1톤 화물차입니다. 어제 오후 포항의 한 어시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장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무너진 천장 위에는 1톤 화물차가 보이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시장 건물 위로 지금 차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주말이라서 평소보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위쪽에서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고 차량이 시장 지붕 위로 떨어져 있고요. 어이구, 네. 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의 한 어시장 공영주차장 5층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어시장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탑승자 2명과 시장 상인 그리고 방문객 등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시장 건물 지붕 위로 무언가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주차장 수락 방지 시설을 뚫고 시장 지붕 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시동을 걸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가 가속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가끔 쓰는 물건 사지 말고 빌려 쓰자. 전동 드릴이나 사다리 같은 공구, 또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같이 어쩌다 한 번씩 쓰거나 특정 기간 동안만 딱 필요한 이런 물건들 사기엔 돈 아깝고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잘 찾아보면 공짜로 또는 아주 적은 대여료만 내고 빌려 쓸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빌릴 수 있냐고요? 전문가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전동 드릴을 샀다가 한 2년에 한 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쓰려고 찾아보면 어디 뒀는지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빌리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네. 어디서 빌릴 수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네. 2년에 한 번 쓰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공구 같은 용품들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혹은 뭐 드릴 이런 용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크게는 층간용 소음 측정기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가끔 쓰는 물건들, 전문적인 물품들까지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공유 허브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구 대여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장난감 도서관까지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구 대여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홈페이지에서 공구 찾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요. 공구 다양하게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구도 있고요.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일 정도 빌릴 수가 있고요. 각 지자체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신분증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대여를 하셔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난감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장난감 도서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또 연령대별로 장난감을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장난감부터 혹은 탑승 가능한 큰 장난감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종류 굉장히 다양하고 또 대여를 하고 나서 반납하고 나면 일일이 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네. 이 서울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리뉴얼 중입니다. 그래서 9월 1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각 지자체마다 장난감 도서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난감 큰맘 먹고 샀다가 한 이틀 가지고 놀고 안 가지고 놀면 그거만큼 가슴 아플 때가 없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빌리는 거 많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센터에 좀 문의를 먼저 해보고 사면 되겠네요. 좀 네, 사다리 필요한데 없으면 일단은 문의해보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빌려줘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날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곧 9월인데 그래도 9월에도 여전히 좀 덥습니다. 네네. 햇볕도 뜨겁죠.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게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 네, 양산 쓰면 우리가 체감 온도 최대는 이제 10도 가량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데 양산까지도 지자체에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민원실에서 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예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산도 빌릴 수 있고 또 비슷한 것. 우산도 우산.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 하나 둘씩 사다 보면은 그 편의점 투명색 우산 맞아요. 집에 막 5-6개씩 쌓이게 되거든요. 네.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빌리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난 우산을 고쳐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사기 전에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산 고쳐주는 것까지 수리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 나서 문의하시고 나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서울시 따릉이. 네, 서울시에는 따릉이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는 타슈. 광주광역시에서는 타랑길 타랑길. 그렇습니다. 네, 각 지역별 그런 명칭, 그 어향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요. 보통 60분에서 90분, 평균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거나 키오스크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한다면 이 자전거 뒤에 QR코드가 있어요. 이걸 애플리케이션을 인식을 하면은 이제 비용 지불하고 탈 수 있는 거고요. 키오스크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 두었다가 휴대폰 번호 입력해가지고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이거 자전거도 많이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몸도 튼튼해지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빌려주는 뭐 장소나 물건 이것도 가능한지 여기는 안 되고 뭐 이런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연락해 볼 수가 없잖아요. 좀 한눈에 정리된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바로 공유누리라는 플랫폼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도 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품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이나 심지어 공원까지도 빌릴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회의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대여가 가능하고 무료로 가능한 곳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소하게는 뭐 사무용품, IT용품도 있지만 심지어는 실험할 수 있는 도구들, 아이들이 실험이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으로 실험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도구들까지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공유누리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공유누리. 네, 그냥 맞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방금
캠핑 장비 잠깐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또 취미로 캠핑 자주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장소도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물품까지 다 사야 된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장소도 무료로 빌릴 수도 있고 물품도 무료로 혹은 아주 낮은 가격에 빌릴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물품 탭에서 캠핑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장소 쪽에서 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을 쫙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품이라고 하면은 캠핑 의자도 있을 것이고요.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 해머까지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혹은 이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다 확인하시고요. 신분증 가지고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공유 누리 사이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게 나면요. 뭐 휠체어 한 몇 개월 잠깐 써야 될 때가 네. 있고 목발 이런 거 잠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평생 가지고 다닐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잠시 보조기기가 필요할 때 이거 또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 이것도 갑자기 사게 되면 또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야말로 대부분의 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쫙 다 검색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휠체어부터 보행 보조차 그리고 목발까지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기 혹은 도구들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거고요. 어허.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각 지사가 따로 나누어져 네. 있잖아요. 지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종류나 현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문의를 하시고 나서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도 대여 가능한 휠체어라든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도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형외과 뭐 잠깐 이렇게 뭐 사고가 나서 갔다 오면 이제 주변에 의료기기 네. 그 회사에서 사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업체에서. 빌릴 수도 있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차 공간도 빌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나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에는 공용 주차장이 늘 자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돈을 내가며 주차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차 공유 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건 무료는 아니지만 정말 낮은 가격에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모두의 주차장 그리고 파킹 프렌즈, 주만사 같은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플들의 특징이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우리가 대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행이 별로 없는 도로의 일부분을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인근에 사는 거주민에게 일정의 비용을 받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공간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그 주차 공간이 비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공간을 어플리케이션 올려놓고요. 대여를 하는 겁니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빌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빌릴 수 있는 거고 또 A라는 사람 썼으면 그 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도 또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주차 공간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부업이 되는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허. 빌려 쓰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공유한다. 네. 이런 개념이네요. 요거는 뭐 수도권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플리케이션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예.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아까 모두의 주차장, 파킹 프렌즈, 주만사 같은 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뭐 빌려주는 물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눔누리, 2번 공유누리, 3번 온누리. 자, 지금 상암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돈이 되는 정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화학을 배우려고 미국에 간 중국 유학생이 독극물로 이웃집 가족을 해치려다 발각됐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한 남성, 몸을 숙여 이웃집 문 밑으로 주사기를 밀어넣습니다. 지금 유독물질을 살포한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윗집 화장실 변기에서 나는 소음이 거슬린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당시 사용한 유독물질은 직접 실험실에서 배합한 마취제 메타돈과 히드로코돈 등으로 여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불안과 복통,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은 한 달 넘게 남성이 주입한 화학물질을 흡입하면서 두통과 피부 자극 등에 시달렸습니다. 집 앞 CCTV로 덜미가 잡힌 남성은 스토킹 혐의와 규제 약물 소지 등으로 기소됐고 조만간 머물고 있는 주거시설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혼자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진흙탕인데 다들 여성을 들쳐매고 달립니다. 금방이라도 다리가 풀릴 것만 같은데요. 헝가리에서 열린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1990년대 핀란드에서 처음 열린 이후 지금은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즐기는 이색 대회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없는 것보다 이렇게 거꾸로 둘러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요. 만약 도중에 아내를 떨어뜨리면 가차없이 실격이라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내야겠죠? 부부는 일심동체, 코스를 다 돌고 나면 체력은 둘째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 월요병 극복하는 방법 좀 없을까요? 벌써부터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사람들을 위한 기발한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즘은 보기 힘들어진 공중전화 부스가 새롭게 탄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신박한 이 기계는 일본에서 개발한 수면 캡슐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눕는 게 아니라 서서 자야 하는데요. 기린의 수면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계 안에 머리와 정강이, 엉덩이와 발바닥, 신체 4곳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서 슥 기대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자면 깊게 잠이 들지는 않아서 금세 하던 일로 복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 중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회사 사무실은 물론이고요. 조만간 유명 브랜드의 카페에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흐뭇한 그 얘기들이 좀 더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억이 깜빡깜빡 돌아서도 안 까먹는 기적의 기록법. 아하. 이 책이나 영화 분명히 본 건데 기억이 안 나서 메모를 좀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메모를 해도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흔히 말해서 사람 상대로 하는 장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오셨죠? 뭐 지난번에 뭐 누구랑 같이 오셨죠?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 엄청 잘하셔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기록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록법 알려주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록학자 김익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튜브로 몇 뵀어요. 인기 많은 유튜브를 또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 기록학자라는 표현 자체를 교수님을 접하고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명지대학에서 기록학과라는 데서 24년 봉직을 했으니까 예. 기록학자라고 보통 칭하고요. 기록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든 정부든 모든 걸 기록으로 하잖아요. 예. 서류를 만들지 예. 않습니까? 이게 다 기록인데 그 기록의 서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만드는 걸 잘 만들게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죠. 근데 만들어지면 얘를 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리법. 그다음에 자기도 잘 이용해야 되지만 남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저는 최근에는 그 방법을 개인의 일상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잘 재활용하고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제 들으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같이 영화를 봤는데 아 그때 무슨 얘가 무슨 대사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는 아주 멋지게 막 책 구절을 인용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기록을 잘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네 맞습니다. 어허. 아무래도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뭔가를 이해해서 자기 안으로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기록한다는 건 쑥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얘를 반복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억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뇌에 각인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엄청 중요한 게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한 걸 기록해야 그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력을 아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만 네. 간단하게 들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슨 밥을 먹었어. 간단하게 메모를 해요. 예. 그다음에 출근을 하다가 이렇게 가로수를 봤는데 역광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났어. 그러면 8시 20분 뭐 가로수 나뭇잎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타셨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8시 50분 버스 뭐 성실함의 아름다움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다음에 미팅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름 써놓고 뭐 공감의 대화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자기가 메모한 걸 쭉 보는 거야. 아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라는 거예요. 얘를 매일 하잖아요. 우리의 이게 이제 생각에 힘해서 생각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생각력이 엄청 높아져요. 어허. 그 상태에서 기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건 책을 보건 그걸 기억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록의 신비예요. 복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복기. 어제 저녁 뭐 먹은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지금. 저도 그러네요. 생각력을 키워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더 심각한 게 네네. 이거 나중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해놓고서 어디에 적어놨는지 자체를 까먹을 때가 메모는 열심히 하는데. 꽤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디지털 기기랑 익숙하지가 않아서 손으로 적는데 그거를 어디다 적었는지 못 찾겠을 때가 많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 지금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범하는 잘못의 핵심을 지금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어떤 잘못을 하냐면 내가 얘를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기록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게 무의식이 잊어버리도록 자기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메모를 하면 나한테 기억이 날 거야 하고 메모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지금 기록을 하셨거든요. 기록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걔를 어디다가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좋은 요령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한 거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베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이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기록은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내가 기록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지가 아니라 네, 기억해야지 라면서 맞습니다. 기록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예를 들어주면서 아침에 일을 쭉 본 다음에 점심 때 기록을 다시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했는데 내 소중한 기록이고 나의 일상이 담긴 기록이잖아요. 예. 네네. 걔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기록을 하나만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록한 것을 자주 보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기록한 걸 이렇게 볼에 부비기도 하고 이렇게 앉기도 하라고.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돼 있어야 기록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기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록한 것을 항상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주고, 아하. 요 삼박자가 몸에 착 붙으면 아주 기가 막힌, 아까 얘기한 생각력이 엄청 풍부한 사람으로 자기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신기하다. 생각력. 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럼 네. 책 읽을 때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보면서 나중에 이런 구절도 좀 딱 쓰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뭐 나중에 막 사업에도 뭐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뭘 기록해야 나중에 잘 이렇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생각력인데 네, 똑같은 논리인데 기록학의 기본이 그거라서 그래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두 문단을 읽으면 네. 이런 얘기네 하고 보통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네. 그다음에 한쪽을 봤어. 그러면 이런 얘기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네. 전자를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쭉 읽다가 머리를 들고 이런 얘기네 하고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었던 계실까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선 순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 4쪽을 봤어요. 네. 그러면 그 얘기, 그다음에 그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얘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메모를 하라 그랬더니 책 읽으면서 책 보고 얘 쓰고 책 보고 얘 쓰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완전히 틀린 방법이야. 아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읽은 것을 생각의 이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고 걔를 써주는데, 제가 지금 4쪽 읽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좀 자랑을 하면 한 저는 10쪽? 한 권? 한 권 넘었네. 으로 할 때도 있어요. 한 권만. 자기계발서 같은 건 한 권 단위로 하고요. 예. 조금 전문서 같으면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장, 보통 50쪽 전후로 돼 있거든요. 아하. 요걸 쭉 읽고 생각의 이음을 쭉 해주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그러면 책을 다시 살짝 봐요. 그리고 생각의 이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줍니다. 아하.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한 걸 쭉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책 읽은 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꼭 이 방법을 쓰면 네. 우리가 읽은 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 인용까지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한 게 네. 일반적으로 뭐 소설이나 다른 책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읽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적고 공부하면서 보는 그 교과서 그냥 그 시간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적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만족은 하지만 생각력이 안 쓰인 거죠. 그때. 그쵸. 맞습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 밑줄 긋는 건 어떻게 보세요? 책에 밑줄 긋는 거. 밑줄 긋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밑줄을 막 한 3줄, 4줄 이렇게 그시는 분 많이 보셨죠? 네네. 얘 완전 당연히 꽝이죠. 아하.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면 키워드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야죠. 키워드에. 그런데 요거로 좀 부족해. 그러면 2-3 단어 정도만 줄을 살짝 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펼치면 2쪽이잖아요. 여기에 한 군데 내지 2군데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에 도움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쪽 읽고 생각에 이음을 할 거야. 이 정도 수준이 됐어. 그러면 쭉 이어가다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죠. 걔는 넘겨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10쪽 단위의 생각의 이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책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의 이음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다 동그라미 치고 싶고 다 밑줄 긋고 싶을 때. 참으셔야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네, 거죠. 이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해드려요. 네네. 학생들한테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쪽짜리가 한 개 장이야. 그런데 300쪽짜리예요. 그러면 6개 장 정도 네네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을 읽고 정리를 하시는데 50쪽을 읽으면 노트에다가 아까 손으로 쓰신다 그랬죠.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노트에다가 10줄 내지 15줄. 다시 말해서 5쪽 읽으면 50쪽이면 얘가 10번이잖아요. 5쪽 읽고 한 줄 쓰셔야 되는 거예요. 5쪽 읽고 한 줄 내지 2줄. 여러분들 경험 다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으면 그러면 이제 얘를 6번 하니까 네. 손글씨로 써도 3쪽, 4쪽 정도 메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걔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은 분량으로 메모를 해도 기억할 수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분량은 책 한 권 읽고 메모를 해서 2쪽, 3쪽, 많으면 4쪽까지 하면 잘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5쪽 읽고 한 줄 쓴다. 아하. 이 기준으로 하시면 모두 책 한 권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아하. 많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 갈팡질팡 하겠지만 지금 그냥 선생님 말씀 믿고 5쪽 읽고 그 중에 핵심만 딱 한 줄만 메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찾아볼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네네. 처음에 제가 고민대로 나중에 이걸 다시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뭘 읽었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아까 김하은 앵커 경험한 대로 메모한 걸 찾아보려고 해도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해결책이 결국에는 오히려 많이 메모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좋게 5쪽 읽으면 한 줄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통일하죠 우리. 5쪽 읽으면 한 줄 한 정도로. 줄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읽을 때 기록법에 대해서 우리 기록학자의 기록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맞아. 일상에서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독서 이외의 상황까지 좀 넓혀볼게요. 네. 교수님은 하루 종일 네. 아까 말씀하신 버스를 타다가도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고 기록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틈틈이?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하세요? 네. 와. 하루 종일 한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하루 종일 기록만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우리 살짝 개념 하나를 같이 외워두면 좋은데 네. 이게 일단 영어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impl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expl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m하고 ex는 아시죠?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네. 거예요. 플리가 이렇게 주름진 어원적으로 주름진 형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mplication은 뇌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뇌의 주름을 이렇게 쭉 안으로 오므려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 그다음에 explication은 뇌에 들어가 있는 걸 쭉 펼쳐서 밖으로 표출하는 작업. 그래서 요거 전자는 내면화라 그러고 후자는 명시화라 그래요. 명시화. 자, 우리가 내면화하고 명시화가 익숙한 사람은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나가서 제가 어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내면화된 거, 이거 대화하면서 이미 내면화됐고 네. 걔를 살짝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했지. 여기서 핵심적으로 내가 기억할 건 이거네. 한 줄, 2줄 정도로 메모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explication하고 implication을 아주 자주, 그러니까 내면화와 명시화를 아주 자주 해주면 걔가 두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뇌에 각인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내면화된 거를 쓰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가서 쓰는데 몇 분 걸릴까요? 1분이 안 걸려요. 진짜요? 몇 개만 생각해서 메모를 하니까. 하루 종일 메모하지만 총 시간은 엄청 적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상에서 행위한 것을 거의 다 써놓는데 한 줄로만 써놔요.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 당연히 메모를 해두겠죠. 네. 강의를 들으면 메모를 해두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메모를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각력이 계속 작동을 하고 그래야 저의 삶이 풍요롭고 제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공부이자 성장이자 또 하나의 성취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가 기록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기록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오늘처럼 특별히 방송에 출연한다던가 누군가와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세세한 일상도 그렇게 내면화 명시화 작업을 계속 하시나요? 네,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걷다가 나뭇잎이 엄청 아름답네요. 네네네. 회사에 출근하면 걔가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걔를 한 줄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써놓으면 이제 이렇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요. 제가 가면서 가기 전에 메모한 걸 쭉 봅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이렇게 쭉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가 하루 종일 있었던 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보통 일기를 되게 감성이 충만한 밤에 어두울 때 쓰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틈틈이 쓴 이런 일상 메모들도 자기 전에 한번 싹 정리를 하면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꼭 야간이어야 돼?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네. 어떻게 하냐면 점심 먹으러, 이게 밥 먹으러 이렇게 걸어갈 때가 좋아요. 그때 영화 보듯이 오전을 쭉 되돌아봐요. 그다음에 저녁 먹으러 갈 때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전이면 저희가 이제 일상 기록을 쭉 시간 한 줄 써놓은 게 쭉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그냥 호로록 보는 거죠. 30초. 그리고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거예요. 엄청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와. 자, 이거 우리 횟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매일 하면 하루에 3번 했어요. 네. 생각을 돌려주는 걸. 1년이면 1000번을 하죠. 와.
엄청나죠. 네. 1년을 이 습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력이 높아지지 우와. 않겠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일기를 써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일기 쓰는 걸 상상해 보자고. 우리가 생각나는 걸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의 모든 세세한 사안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니까 11시에 일기를 쓰면 새벽 3시까지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아주 선명한 사람은 예. 선별적으로 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돌려보시고 선별적으로 쓰시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역시 그날에 자기가 제일 깨달은 거 하나. 하나. 우리의 삶이요. 깨달은 거 이성만 있는 게 아니죠. 감각. 내가 감각으로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나무를 봤어. 이런 느낌이죠. 아, 저 그림 기가 막혔네. 이 감각. 느낀 것. 그렇습니다. 네. 느낀 거. 세 번째가 감정. 나의 감정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걸 막 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나쁜 감정, 좋은 감정. 그래서 한 가지씩 예를 일기에 쓰면 우리가 새벽 3시까지는 안 써도 네. 기억은 선명하지만 자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선별적인 일기를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와, 벌써 시간이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게 매일 뭐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 엄청나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 5쪽 읽을 때마다 한 줄씩. 그러니까 일기도 깨달은 것 하나, 느낀 것 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 한 3가지 정도의 목차로만 딱딱 매일매일 써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기록학자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기록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대하게 막 색인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종이를 쓰고 막 몇 시간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되 틈틈이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기록하는 삶, 생각력을 기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오늘 소중한 시간을 우리 김익한 교수님과 함께 유익하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기억에 오래 남는 기록법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퀴즈,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물품 대여 정보를 확인하는 웹사이트 이름은요. 2번 공유누리였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다 기록을 해두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깐 콩깍지님 그리고 김당근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깐 콩깍지 이거 발음하기 어려운데 역시 또 아나운서답게 콩깍지님. 잘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